손이 떨렸습니다. 45년 동안 굳게 잠겨있던 시어머니의 방. 그 작은 방 한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봉투 안에는 통장 12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잔액 47억 원. 며느리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가난하다며 무시했던 시어머니. 낡은 옷만 입고 찬밥에 김치만 드시던 그분이 왜 이런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1979년 봄, 서울 강남의 대저택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 윤서영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30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않아 주변의 걱정을 받던 그녀가 갑자기 결혼을 결심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신랑 박정수가 너무도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시골 출신의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서영의 집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서영의 눈에 띈 것이었습니다. 서영의 아버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집안이 뭐가 있어서 내가 시집을 가겠다는 거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농사지으며 겨우겨우 살아온 집안이야. 하지만 서영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서울로 모셔오지 마라. 내가 그 시골 생활을 견딜 수 없을 테니까. 서영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시골 시어머니와 함께 살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 김순덕 여사가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낡은 한복에 구겨진 보자기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순덕 여사는 대답 대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손수 담근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아,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내가 가져. 서영은 반지를 흘깃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금이 맞지 않아요. 플래티넘을 해야 해요.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45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순덕 여사의 얼굴에 스친 서운함을 서영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순덕 여사는 그날 밤 기차를 타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서영은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장인의 회사에 들어가 승승장구했고 서영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 한 가지. 시어머니 문제만 빼면요. 순덕 여사는 1년에 2번. 설과 추석에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서영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오신대요. 이번엔 며칠이나 계실 거예요? 이틀만 계시겠지? 농사 때문에 오래 못 계셔. 서영은 그 이틀이 이틀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온 집안에 시골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온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끼리 마트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순덕 여사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나간 사이 혼자 집안 청소를 하고 아이의 옷을 빨아 널어 놓았습니다.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손수 만든 송편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밤새 빚었다고 했습니다. 서영아, 내가 만든 송편이야. 우리 손자한테 먹여? 서영은 송편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날 밤, 정수는 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다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송편을 껴안은 채로. 정수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늘 아내의 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못 본 척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순덕 여사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순덕 여사는 편찮으시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정수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장인은 병원에서 2달을 버티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장에는 회사의 모든 지분을 사위 정수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닌 남편에게 모든 것을 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남편의 것은 자신의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인의 장례식에 시어머니 순덕 여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정수가 말했습니다. 서영아, 어머니를 이제 서울로 모셔야 할 것 같아. 아버지도 안 계시고 농사일도 힘드시대.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집에 어머니가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왜? 방도 많잖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전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숨이 막혀요. 정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근처에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리자. 그것도 싫어요?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면 맨날 우리 집에 오실 거잖아요. 그때 순덕 여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영아, 걱정 마. 나는 시골이 좋아. 여기 와봤자 할 일도 없고. 농사 짓는 게 재밌거든.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날 밤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전화번호와 손자의 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영이한테 잘 해주자. 우리 정수를 행복하게 해주는 아이니까. 세월이 흘러 손자 준혁이 25살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순덕 여사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혼자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순덕 여사는 손자의 회사 첫 출근을 축하하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고 5시간 걸려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직접 농사지은 사과 한 상자와 손수 짠 목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아니라 준혁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순덕 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회사 첫 출근한다며? 할머니가 축하하러 왔지?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좀 바빠서요. 다음에 얘기해요. 잠깐이면 돼. 이것만 주고 갈게. 순덕 여사가 사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상자를 흘깔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사과 많아요. 마트에서 산 거요. 그리고 그 목도리는요. 요즘 아무도 그런 거 안 써요. 순덕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직접. 할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할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엄마도 불편해하시고요. 다음부턴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해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 여사는 사과 상자를 껴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 여사는 서울에 오지 않았습니다. 설에도, 추석에도 전화만 가끔 했습니다. 그것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2024년 봄, 정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 이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서영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혼자 다녀와요. 나는 그 시골 병원 가기 싫어요. 정수는 아내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이미 45년간 그래왔으니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골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정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달아버린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야. 어머니. 내 방. 장롱 밑에. 봉투.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시골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영과 준혁도 어쩔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둘 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수는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낡은 장롱 하나, 작은 밥상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롱 밑을 뒤졌습니다.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통장 12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며느리 서영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서영은 통장을 한 권씩 펼쳐보았습니다. 1980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정말 조금씩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달은 10,000원, 어떤 달은 5,000원. 4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 안에 편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삐뚤빠뚤한 글씨였습니다. 서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겠지. 4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첫 번째. 나를 싫어해줘서 고마워. 내가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행복했어. 내가 나한테 신경 쓸 필요 없이 아들만 바라봐줘서 정수가 얼마나 좋았겠니? 나는 그게 감사했어. 두 번째. 내 마음 다 알았어. 내가 나를 가난뱅이라고 무시하는 거. 내 눈빛에 다 보였어. 그래서 더 열심히 농사지었어. 시골에서 벌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었지만 40년 넘게 모으니까 이만큼 됐더라. 세 번째. 이 돈은 전부 내 거야. 내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한테 주는 거야. 왜냐면 너는 평생 내 아버지 재산 받아서 살았지? 내 이름으로 번 돈은 없잖아. 이건 내가 처음으로 가지는 내 이름 석자로 된 재산이야. 마지막으로.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가난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놓고 가. 서영아. 행복하게 살아. 서영은 편지를 읽다가 결국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5년간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45년간 자신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영은 통장과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정수도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그때 준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문전박대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서영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47억은 통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시골에 다녀올게. 정수는 놀랐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서영이 먼저 시골에 가겠다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서영은 시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단칸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았던 자리, 시어머니가 잠을 잤던 자리, 시어머니가 밥을 먹었던 자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45년 동안 잘못 살았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쫓아내고, 외면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을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저한테 4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47억을 주셨어요. 서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뭘 해드렸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어요. 같이 밥 한 번 못 먹었어요. 어머니가 해오신 송편도 거부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47억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재단 이름은 순덕장학재단으로 지었습니다. 서영은 매달 시골에 내려가 재단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물었습니다. 서영아, 달라졌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서영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나보다 훨씬 부자였어. 나는 45년이 지나서야 그걸 알았어. 시어머니의 빈방에서 서영은 평생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